음악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 광릉 수목원을 가보셨습니까? 이곳을 걷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숲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향기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부터 눈을 잠시 감고 걸어봤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윽하게 바뀌는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후각이나 청각이 주는 정보를 소홀히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눈을 감아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자, 오늘 첫 곡은 옥상 달빛이 불러줍니다. 숲.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숲에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요즘 따라서 네. 제가 이제 등산하는 취미라기보다 일부러 주말마다 한 두세 시간씩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숲에서 이제 느끼려고 눈도 감아보고 양말, 신발 벗고 맞아요. 발로 이제 걸어보고 오감으로 한번 숲을 느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죠. 네. 네, 정말 눈을 감고 향기로 촉감으로만 이렇게 숲을 느끼다 보면은 나무들의 그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눈을 감고 사실 숲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는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막 걸어가다가 잠깐 이제 나무잎이 우거지고 그다음 뭔가 느낌이 좋을 때 눈을 잠깐 감고 이렇게 느껴보면 나무가 사람 같아요. 맞아요. 네. 속삭이는 듯하게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냄새도 평소에 거기를 분명히 갔는데 느끼지 못한 냄새들도 그런 나무의 특이한 향기 있잖아요. 다양한 나무의 향기도 맡아보고. 그래서 요즘은 숲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저는 남한산성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일본 남한산성에 다양한 갈래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느끼고 합니다. 네. 숲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오감을 다 열어놓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숲에 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상식이 너무 적으니까 감수성을 발휘할 때 너무 적은. 예를 들어서 아는 나무가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 몇 개 외에는 정말 예쁜 나무들이 아니면 평소에 잘 보지 못한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를 감수성 막 풍부하게 생각했는데 막 생각하니 무슨 나무지?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인터넷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나무에 핸드폰을 딱 갖다 대면은 무슨 나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QR코드 있더라고요. 없어도 될까요? 네네네. 그런 걸 또 몰랐네요. 다음에 활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들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무슨 꽃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꽃이다라고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선생님 저보다 낫네요. 저는 이제 숲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막 어깨도 결이고 그다음 뭘 막 잔뜩 생각할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숲에 딱 갔다 오면 그 잠깐 두세 시간 동안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힘들게 땀을 막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등산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개운한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아마 숲에서 그런 기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 가면 또 산소도 훨씬 더 풍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무들이 우리에게 막 주는 게 많아가지고요. 갔다 오고 나면은 나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참 있습니까? 이전에는 저희는 거의 다 콘크리트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숲에 가면 흙땅이 있으니까 그 흙땅이 그렇게 옛날에는 흔해서 그냥 여기 먼지 묻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흙만 보면 만약 괜찮다면
맨발로 걷고 네, 싶어요. 맨발로 걷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흙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그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푸근함도 느낄 수 있고 발을 통해서 또 그 흙의 어떤 기운 이런 게 막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솔잎에 그 뾰족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찍힐 것 같은데 막상 발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네.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부드럽고 약간 폭신한. 맞아요. 네. 그 말 하니까 이번에 또 가서 등산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이러다 이제 숲 얘기하다가 행복우체통 어디로 갔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강효삼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주방 일을 하면서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혁 개방이 되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부쩍 늘면서 조선족 가정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는 주방의 주인이던 여성들을 대신해서 남성들이 주방으로 대거 진출한 것이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정식 주방 일을 하게 된 데는 2000년대 초 아내가 북경에 나가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 때였다. 아내가 떠나고 첫날 주방에 들어설 때였다. 주방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지라 막상 잘해보자니 일손이 서툴렀다. 밥과 반찬을 하다가 막히면 장거리 전화로 밖에 나가 있는 아내에게 가르침을 청하는가 하면은 체면을 무릅쓰고 이웃집 여인들을 찾아가서 작식하는 요령을 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늘상 물어가며 할 수는 없고 요리 제작법이라 이름하고 신문과 잡지, 방송에서 본 것, 들은 것, 아내나 남들에게 물어서 알게 된 볶음채, 냉채, 국류, 내가 자주 해먹어야 될 음식들에 대한 작식 요법들을 커다란 백지에 메모를 해서 주방의 바람벽에 붙여놓고는 반찬을 만들다 막히면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 우리말 속담에 서당계 3년에 풍어를 한다는 말이 있다. 처음엔 밥조차 제대로 못해서 3층 밥을 만들던 나였지만은 지금은 밥을 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요. 반찬도 어지간한 것은 만들 줄 안다. 때로 손님을 내 집에 청해다 음식 대접도 하는데 한 번은 게장까지 끓여서 대접한 적이 있다. 하긴 이 모든 것이 내 솜씨라기보다는 지금은 전기, 밥가마, 가스레인지 등 고효율적인 주방용 도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방 일을 하면서 한 끼 식사를 마친 후에는 늘 다음 끼에 무엇을 해먹을 것인가를 궁리하고 미리 갖춰놓는 게 습관이 되었다. 주방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끼마다 식사를 장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데 설거지만은 좀 부담스럽다. 물론 그렇다 해서 아무런 실수도 없이 주방 일을 해온 것은 아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밖에 나가서 오랜 시간 까맣게 잊고 돌아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주방은 물론이요 온 방안이 죄다 매캐한 냄새로 꽉 차서 숨도 바로 못 쉴 지경이 된 적도 있다. 나 하나의 박봉으로 조금은 가난한 우리지만은 내가 주방 일을 함으로써 밖에 나가 있는 아내가 마음 놓고 돈을 벌어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었다. 주방 일을 하면서 매일 같은 일을 실증내지 않고 반복하는 우리 결의 여인들의 근로함과 인내심에 새삼 감탄을 하면서 아내들의 존재의 가치를 더욱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어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며 더구나 제일 고약한 음식 타박을 하지 않게 된다. 참으로 가정주부들이 그 하루하루 한 끼 한 끼의 먹거리를 식구들 입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데는 그 얼마나 많은 지성과 공력이 드는 것인가 라는 글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느끼시네요. 맞아요. 직접 해봐야 돼요. 네. 남자들도 직접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해봐야 되고 반대로 여자들도 직접 네네. 남자들이 하는 일을 나가서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그런 그 투정이나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기를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덕분에 음식 솜씨도 좋아지셨고 특히 저는 감사한 게 아내들이 매일매일 뭘 좀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돌아치는 그 부엌에서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오히려 감사하네요. 생생하게 네.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걸 보고 아 이분도 이제 요리를 하면서 가정 거를 이제 책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정말 주왕에 있는 든든한 남자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한족 분들은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족 분들은 아버지 분들이 이제 많이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조선족 남자분들은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 세대는 거의 여자들이 더 많이 더 한 것 같고 그렇죠. 밥을 하는 아빠들 있다는 거는 일단 주위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점점 젊어지면서 이제 여성들도 사회로 진출하니까 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남자들이 같이 주방 일을 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여자들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강효삼 선생님만큼만 집안일을 좀 하셔도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효삼 선생님은 하네요. 그냥 조그맣게 집안일 하는 거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감수성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완전 네. 그걸 다 습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올인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여자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긴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 전기밥솥이지만 밥을 할 줄 알게 됐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것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뭐 잡곡밥을 하면서 콩밥을 좀 해먹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아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한다는 그 의미를 남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나 보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요. 고맙다라고 너무 고맙죠. 예,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 어머나 네. 하면서 이제 뭔가 느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직접 해보니까 종종 다르죠. 이 보면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별로 이렇게 짚어주지 않잖아요. 네네. 드시지 않고 아니면 애가 나 이거 안 먹고 싶어 그냥 안 먹어도 돼 이럴 때는 그만한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때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본인이 직접 해봐야 해보면 아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머리도 짜고 똑같은 그렇죠. 걸 안 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아이도 그렇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효삼 씨도 처음에 3층 밥을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에서도 너무 꼬두밥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기밥솥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꼬두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씹어 먹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때는 절대 맛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너무 꼬두밥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보니까 요리를 네. 할 때 사실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부부 중에 누가 더 잘하는가에 따라서 칭찬하고 이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못해 이런 말 들으면 하고 네.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기 싫죠. 네. 네. 그래서 현명하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네. 뭐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특히 또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가족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코로나 네. 때문에 정말 많은 그 가정의 관계도가 변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전에는 사실 하루에 2끼 정도는 밖에서 먹었던 분들이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자니까 네.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고민도 되지만 아마 아내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행한 말이 돌밥. 돌아서면 또 밥. 또 밥. 돌아서면 또 밥. 이렇게들 그러네요. 흔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해 놓음과 동시에
또 저녁에 뭐 해 먹어야 맞아요.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메뉴도 좀 함께 연구를 하고 음식 만들 때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종종 옆에 분들 보면 한 50대 초반 분들이 부부간이 관계 좋은 거 보면 같이 장 보고 네. 같이 요리하고 그다음 뭘 드시겠다 하면 둘 다 만들 줄 모르면 같이 알아보고 네. 그런 분들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 변화해야 가정이 더 화목한다 이런 느낌 듭니다. 네. 코로나19가 저희들에게 뭐 그 아상한 것도 꽤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어찌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구나라고 긍정의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집밥을 많이 먹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여행 스케치가 노래합니다. 집밥.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춘식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란 글인데요. 어떤 추억인지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있지만 개에게 물려도 광견병 왁신을 사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병원, 위생방역소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도 나는 왁신을 사려고 동분서주했던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때는 1987년 여름이었다. 겨우 5살 난 아들내가 하도 강아지를 기르자고 졸라 친구 집에서 겨우 젖을 땐 강아지를 안아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하루 저녁 마당에서 놀던 애가 똥을 누다 그만 강아지에게 엉덩이를 물렸다고 했다. 우리가 사는 이 진에서도 개한테 물려 광견병에 전염된 사례가 있어 무작정 진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애 상처를 보던 의사가 지금 진에서는 왁신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상처를 소독하고 소염제 주사를 한 대 놔주는 것이 전부였다.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현성으로 나갔다. 그런데 현 인민병원에도 현 위생방역소에도 왁신이 없다고 했다. 그 길로 하얼빈으로 갔지만 가는 곳마다 약이 없다고 했다. 4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느 의학연구소였다. 그런데 그 의학연구소에도 왁신은 없다고 했다. 내가 하도 초조해하니 의사는 나를 위로하면서 장춘 모 연구소에 상세한 주소를 적어줬다. 도착하고 보니 이미 수백 명이 두 줄로 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운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나는 끝내 12시간을 견지해 오후 3시 반이 돼 주사를 마칠 수 있었다. 10여 원밖에 안 되는 싼 약이었지만 1인당 한 통으로 통제되어 있었다. 애에게 광견병 왁신 주사를 마치기 위해 온근 사흘 동안 천여리 길을 달렸던 그때 그 일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선이 떠오른다. 아들 위해 마음 졸이는 나를 위안하고 도움이 손길을 주던 의사, 간호사들이 지금도 고맙다. 아들에게 왁신 주사를 마치려고 하도 혼났기에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강아지를 남에게 조별했다. 아들내도 그 후로는 감히 강아지를 기르겠다고 조리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20년이 지나 또다시 강아지를 기르게 될 줄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들애가 친구네 집에서 애완견을 얻어온 것이었다. 몇 달 기르다 보니 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왁친 때문에 고생한 나지만 이제 와서 애완견을 기르면서도 별다른 걱정이 없다. 애완견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세월에는 왁친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니 생활이 편리해진 것도 사실이다. 왁친 사러 천리길을 오가는 일이 중국에서 더 이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네, 김춘식 선생님이 보내오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래서 어떤 추억인가 했더니 아우 마음 졸이던 추억이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름다운 네. 추억에서 옛날에 네네. 친구들과 놀던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아지한테 물린 아이랑 네. 정말 내가 물려도 괜찮은데 아이가 물리면 그렇죠, 정말 그렇죠.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네. 아, 그 광견병 예방 접종을 우선 강아지들에게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네. 강아지가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거를 아마 들어보는 게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렸거든요. 자기 집 강아지한테. 네. 근데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한테 뭐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땐 그랬죠. 네, 맞죠. 그럼 물리면 옛날에는 강아지한테 물리는 일이 흔했던 것 같아요. 많았었죠. 네. 그냥 이렇게 목줄에 매서 데리고 다니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절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강아지들이. 그리고 그때 강아지들 지금보다 좀 더 싸나웠던 것 같아요. 네. 사흘 동안이나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시면서 그래도 끝내 아드님에게 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서 아유 마음 졸임을 좀 푸셨던 그런 기억을 적어 오셨습니다. 애완동물이 이제는 뭐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많더라고요. 고양이뿐만 아니라 정말 네. 다양하게 그 애완견을 네네. 키우잖아요. 저는 어제 그 영상을 보다가 그 거위를 키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위. 거위가 네. 거위가 근데 사람 보고 막 애처럼 뛰쳐오는 거예요. 머리를 쑥 내밀고. 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돼지 기르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애완견 그냥 가족? 그래서 특별하게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학이 너무 발달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고양이, 강아지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애완동물을 키우면 아이들 정서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한 2마리 정도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16년, 17년 함께 살고 하늘나라로 다 보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다시 한번 키워볼까 하다가도 그때 그 이별의 아픔이 맞아요.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는 지금 그런데. 그런데 아마 또 키우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 항상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작은 강아지 아니라 꽤 큰 강아지 마당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학교 와서도 강아지를 쉽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강아지가 이제 못 키우게 돼서 뭐 병으로 이제 죽었거나 아니면 오래 키워서 갈 때는 정말 한 몇 년 동안은 강아지를 못 키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서. 근데 또 네. 시간 지나니까 또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왠지 그 가족만큼이나 그냥 같이 사니까 이게 이름만 불러도 돌아보고 그러는 모습 보면 또 하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런 말씀 네. 하잖아요. 자식보다 낫다고. 저는 이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강아지 키우고 다니는데 네. 항상 그런 말 해요. 몇 살이 강아지 몇 살이에요 이러면 뭐라 하는데 자식보다 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늘상 옆에서 어떤 위로가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그렇죠. 게 바로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나라는 나만 생각도 드네요. 바라보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만 바라보는 애완견이니까 항상 잘 대해줘야 되겠죠. 네. 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애완동물도 시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꾸준히 잘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해서 키우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도 큰 개에 물려서 네, 맞아요.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점 생각한다면은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유, 오늘 강아지 얘기하다 보니까 눈앞에서 몽실이 또또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몽실이 또또였구나.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오소영이 불러주는 멍멍멍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체험수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동포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참여하실 분은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직간접적인 체험, 한류와 한글에 대한 체험이나 생각을 수기나 자유로운 산문 형식,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체험수기의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영상은 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접수는 9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은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데요. 우편을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972khz@kbs.co.kr 972khz@kbs.co.kr로 인터넷으로 보내실 분들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참여 코너에 글이나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 연결해서 듣는 순서 통신원 리포트입니다. 오늘부터 통신원 리포트 요일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과 러시아 사할린 소식을 전해 듣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국 산둥성과 요녕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소식을 들을 텐데요.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독립국가연합인 CIS 지역 동포 단체장들이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안건으로 화상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우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CIS 동포 단체장들이 지난 20일 화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데 이날 비대면 화상 간담회는요, 이 지역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고 또 애로사항을 또 중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성준 CIS 한인회 총연합회장 그리고 조 바실리 전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장을 비롯해서 전 현직 한인회장 그리고 또 각 지역의 고려인 협회장 등 18명의 전현직 단체장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요, 이 CIS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달라라는 말과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그리고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를 좀 완화해달라. 그리고 의료 영사를 파견해달라. 이런 내용을 재외동포재단에 그러니까 모국에 요청하였고요.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노성준 CIS 한인회 총연합회장은 찾아가는 동포재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기로
비대면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CIS 지역 동포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고요.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성곤 재외동포대련 이사장은 CIS 지역은 재외동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한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해서 재외동포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요. 앞으로도 우리 러시아 그리고 CIS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짓는 공사가 최근 시작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팜 시범 온실은요, 한국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우리 여기 카자흐스탄의 국립농업학교가 지난해 체결한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시범 온실은 적설량과 또 강우량, 비와 눈이 많은 우리 여기 알마티 기후를 고려해가지고 결로와 또 유수 유입을 방지하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달에 완공 그리고 가동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재배할 작물들은요,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식탁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야채가 바로 토마토와 오이인데요. 네. 이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고요. 그리고 최근 또 우리 카자흐스탄 농민들의 또 농가에 고부가 가치 작목으로 떠오른 딸기 등이 재배될 예정입니다. 또 시범 온실은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가 스마트팜 관련 작물의 생육 모델 등을 실증하고 현지 대학생과 또 농업인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장소도 활용됩니다. 한편 이번 시범 온실 착공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시스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살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러시아에서 공훈 칭호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할린 동포가 러시아에서 공훈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러시아 연방 스포츠부 장관 알렉 마트신이 러시아 공훈 사범 스포츠 명예 칭호 소훈에 대한 수요령에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할린에서 이 칭호의 수훈자가 생겼습니다. 공훈 칭호 수훈자는 바로 사할린 주태권도 대표 선발팀 감독인 김경희 씨입니다. 40세의 김 사범은 8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스포츠 장인 규정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전 러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고 러시아 아시아권 대회에서 우승을 3번이나 했습니다. 어릴 때 김경희 씨의 사범으로는 사할린에서만 아니라 러시아 전국에서 이름을 날린 태권도 8단 인기출 사범이었습니다. 네. 러시아 공훈 칭호를 받은 김제니스 사범, 태권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김제니스는 사범으로서는 20년간 근무했으며 최상급 코치이자 사범이고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 올림픽 예비 선수 준비 스포츠 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의 태권도 총괄 감독입니다. 김진희 사범 제자들은 사할린 지역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죠. 제자들은 대규모 국제 및 러시아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제자 중 동파 아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유럽 챔피언 대회에서 동메달,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에서 동메달 여러 번 수상되었고 러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진희 사범은
거의 해마다 어린 태권도 선수들을 데리고 한국에 갑니다. 한국 연합도 시키고 태권도 훈련도 시킵니다. 물론 그의 기자들이 상국에 개최되는 여러 국제대회에도 참가하고 수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에 잘 나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어서 사범 제자들을 좋은 수상 기록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지역에 경사가 있었군요. 러시아 공훈 칭호를 받은 사할린주 태권도 사범 제니스 킴이 8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서 스포츠 장인 규정을 모두 달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3번이나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할린 올림픽 예비선수 준비 스포츠 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또 학교의 태권도 총감독도 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유럽 챔피언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동메달, 러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제자들과 함께 방문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한국에 온다면은 꼭 한번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허리야. 아유, 당신 또 허리 아파요? 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허리가 아픈 걸 보니 비가 오려나. 아유, 그래? 얼른 논에 가봐야겠는데. 논에는 왜요? 당신 허리가 일기예보잖아요. 그렇긴 해요. 비 오기 전에 물고도 트고 비설거지 해야지. 식사는 마저 하고 가세요. 어이구, 밥 먹는 동안 비 오면 어떡해. 얼른 갔다 와서 먹을게. 그래요, 그럼. 얼른 갔다 올게요. 네. 여보. 응? 왜요? 이거 챙겨가야죠. 가다가 비 오면 어떡해요? 아유, 귀찮아. 그냥 갈래. 비 많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갖다 주면 되지 뭐. 허리 아프다니까요. 맞다. 당신 허리 아프다고 했지. 비 많이 올지 모르니까 이것 타고 삿갓 타고 챙겨가요. 역시 당신밖에 없다니까. 논에 비 설거지 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것을 챙겨주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것을 안 입어봤는데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림으로만 봤는데요. 이것은 비가 올 때 어깨에 걸쳐 둘러 입던 우장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의라고도 하는데요. 지방에 따라 부르는 말이 많습니다. 도랭이라고도 하고 도롱옷, 드렁이, 도링이, 되랭이, 되롱이. 각 지역의 사투리에 따라서 다른데요. 옛말로는 되롱 혹은 누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볏짚이나 보리집, 밀집, 띠 같은 풀로 촘촘하게 엮어 만드는데요. 안쪽은 재료를 촘촘하게 고루 잇따라 엮고 거죽은 풀의 줄거리를 아래로 들이워서 빗물이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미지 않는다고 해요. 제주 지방에서는 띠에이프로 만든 이것은 안을 새끼로 엮고 겉은 띠잎으로 엮어 씌운다고 하는데 비옷으로뿐만 아니라 방한구로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드릴 같은 것을 할 때면 이것을 어깨나 허리에 걸쳤는데요.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아주 귀한 옷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것을 걸치고 삿갓까지 쓰고 남학신까지 신게 되면 완전한 우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피나 띠 같은 것을 엮어서 허리나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비옷을 말하는데요. 재래식 우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호랑이, 2번 멍멍이, 3번 도롱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희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농촌에서 이것을 안 쓰고요.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민요에 보면은 삿가 쓰고 이것 띠고 잠방이 입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전의 농촌에서는 비가 올 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재래식 우비라고 할 수 있는 이것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비옷도 많고요. 우산이나 장화같이 비 오는 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비 오는 날 혹은 우비, 우산 이런 것에 얽힌 추억도 많으실 겁니다. 행복우체통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보내주세요.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바쁘시죠? 예, 바쁘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그러네요.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고려사범대학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고려사범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의 기반은 고려인 학교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다른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인들의 문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융성하고 발전하면서 신문사도 모국어 신문이 17개 크고 작은 신문들이 나왔고 또 그 외에 극장, 그러니까 고려 극장도 생겼고 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도서관이죠. 총람소라고 했는데 네. 그런 작은 도서관도 한 200여 개 있고 네. 굉장히 이 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었지요. 그렇지만 고려사범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그 직접적인 것은 우리 고려인 학교였죠. 고려인 학교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1928년에서 33년 사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1급 학교가 351개 교회 학생이 한 3만 명, 28,846명이니까 1급 학교라 하면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라 할까요? 일반 초등, 중등 그 전문 학교라고 할까요? 네. 초기본적인 학교. 가장 기본적인 학교가 대개 그 당시에 9년제였는데 그게 351개였고요. 공장 제조소 7년제 학교가 4개에 976명. 네. 9년제 학교가 또 4개 교회에 700명. 또 고로즈 청년학교가 21개인데 그게 3073명. 그래가지고 통계는 380개에 33,595명이 다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원동교육부에 공식 등록된 학교뿐이고요. 네. 등록이 안 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많은 교육 열기가 그렇게 뜨거웠는지. 그리고 네네. 일반 부녀자들도 문맹 대치 학교라고 해서 야간에 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문맹 대치의 열기가 이렇게 용광로처럼 이렇게 끌어올랐죠.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반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칠 이 전문 교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설립된 것이 1924년에 이미 우수리스크에 처음에는 4년제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3년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고려 사범 전문학교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거기도 그쪽에서 양성한 교원들도 너무나 부족하죠. 일어난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에 1931년 9월 1일에 고려 사범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죠. 네네. 정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해주나 하발롭스크주 일대에 고려인 학교가 세워진 게 그러면
우리 동포분들이 바로 이주하셔서 바로 세우셨겠네요. 이주해서 이제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옛날에 그 서당,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이나 일반 우리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초적인 학교는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려인들이 이주하면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네.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대적인 의미, 우리가 유의미하게 통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는 신안촌에 세워진 이 한민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민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우리 고려인들의 교육사에 중요한데 네네. 먼저 고려인들이 블라디보스톡에 1873년부터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마을을 형성했는데 그곳은 아무르만 연안에 이렇게 접해 있는 평지 개척리라는 곳입니다. 고려인들이 그 마을을 개척하고 개척리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계동학교, 세동학교, 신동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들이 1909년에 계동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해가지고 한민학교로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크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1911년에 러시아 당국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집거에 사는 개척리에 패스트균이 이렇게 유행한다는 그런 구실로 집단 이주를 시키죠. 첫바가 네. 딱 그 마하산 아래인데 그게 지금의 신안촌입니다. 네네. 그 언덕으로 이주시켰는데 거기에 이주해 가지고 그때 권업회하고 신안촌 한민회가 공동으로 1912년 3월에 다시 한민학교를 세우죠. 네. 그래가지고 이 학교는 그런데 민족 교육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대형 양옥 건물로 신축을 했고 교과목을 확충을 했고 또 거기에 기숙사도 만들어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기숙사도 있었고요. 교원은 26명. 네.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민족교육을 지향을 해서 현관 정문과 이 교실마다 이 태극문화, 태극문양을 달고 민족교육을 표방하고 또 사실 가르쳤던 과목도 사실은 거기는 4년제 이 고등수학 과정하고 중학 과정이었지만은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번창했기 때문에 성경도 배웠고 수신 과목이라고 지금의 윤리죠. 네. 수신 과목 그리고 국어는 이제 이게 우리 모국어죠. 한국어죠. 그리고 외국어는 이제 러시아어입니다. 그리고 산술 지금의 수학이죠. 역사, 음악, 체육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특히 강조했던 게 역사와 체육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배워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고요. 네. 근데 그 학교에서 한글만 배운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교육도 정말 단단히 시켰네요. 이 학교는 단지 모국어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그 잃어버린 나라를 그 되찾는 그런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국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특히 역사의식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위인전 있죠. 네.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같은 그런 그 위인전도 역사 시간에 많이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배웠던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지식인으로 성장하고 우리 독립운동, 애국 개몽운동에 많이 헌신했죠. 자, 오늘도 고려인 이야기, 고려사범대학교의 기반이 된 고려인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민족교육에 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